네, 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이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들이 제시하는 최적의 입주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 N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 미래가치 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가 금방 지나는 듯 하지만 대표님을 보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있다 보는 느낌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뵙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방송을 오랜만에 시작하다 보니까 네네. 너무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짧지만 다시 보기로 계속해서 보실 수 있게끔 저희 너튜브를 통해서 또 저희 이 프로그램이 올라가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봐주시면서 뭐 궁금한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정훈 대표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볼 텐데요.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새 정부 출범 후 집값은 안정화될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일이면 이제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되는데 이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궁금증 혹은 고민이라고 보면은 이 대선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집값 안정화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 공급 부족이 네. 시장에 직접적으로 집값과 연결이 되거든요. 공급 부족이? 예,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물론 이제 금리라든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시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 수요와 공급인데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상당히 공급에 대한 인식이 뭐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급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게 보면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예. 그 말인즉슨 이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공급 부족, 이 집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예. 근데 우리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은 지 꽤 됐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3% 정도 보급률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주택 보급률은 조금씩 틀려요. 하지만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고 해서 이게 집이 충분히 지어졌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보면 지하 주택 있죠. 지하방. 네네네. 그 예전에는 우리가 다 들어가서 거주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지하 방은 선호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가면은 그 농촌이나 이런 데 가면은 공가, 빈집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통계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OECD 기준으로 보면은 OECD 평균 주택 보급률이 한 11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OECD 기준에 못 미친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100%가 넘어갔다는 의미를 우리가 네네.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집이 너무 부족했어요. 인구는 네네.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한 가정에 애들이 막 5명, 6명, 그렇죠. 그럴 때가 70년대 막 이럴 때 있었죠. 7명도 있고요.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집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양적 공급, 양적으로 무조건 빠르게 뭐 공급을 하자, 빠르게 뭐, 집 수만 일단 늘리자. 집만 늘리자 이거였다면 이제는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이제는 완전히 전환해야 될 그런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이시네요. 보급률은 100%가 넘는 건 사실이나 내가 살 만한 집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예, 거죠. 아직도 그래서 집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집값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들은 계속해서 지난 정부들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여전히 불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 보시나요? 그 주택 공급에 대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서 똑같아요. 공급을 네. 늘려야 된다는 인식은 항상 갖고 있는데 네. 문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도심에 포화 신도시가 아닌 이 도심의 공급을 늘리려면은 결국은 있는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높게. 예, 왜 그러냐면은 빈 땅이 없으니까 새 집을 짓기 위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어요. 결국 있는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오늘 지는다 그래서 이게 내일 그 후다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네. 빵을 뭐 빵 공장에서 빵을 갖다가 만들어내듯이 네, 이게 네.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가 주택을 착공, 철거하고 착공을 시작해서 네, 네. 준공까지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3년 6개월 걸리거든요. 어. 예, 그리고 착공까지 가기 전까지 그 단계가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은 계속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책이 아직까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대책만 나왔지 실제로 본격화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면 이 공급 대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예, 그런데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네, 네. 만약에 우리가 그 임대주택을 많이 져서 그냥 우리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다면 최적이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공급을 하는 데는 두 가지거든요. 민간에서 공급을 하느냐, 네. 아니면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느냐 두 가지인데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에는 재원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뭐 서민 그 주택 자금 지원을 네. 하는 주택 도시기금이 지금 여유 자금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10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해요. 아, 네, 네. 예, 그만큼 지금 재원이 점점 없어져가는 상황인데 과연 임대 주택을 갖다가 정부에서 임대 주택만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많이 하면 좋지만 그래서 결국은 민간 주택 민간인들이 이 공사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네, 이 네. 재개발 재건축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민간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임대주택 공급은 뭐 재원상 문제든 여러 가지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예, 민간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확대를 좀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정책이 좀 뒷받침이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참 그게 어려운 건데요. 이제 애매해진 이게, 얘기가 나오나요? 이게 아, 어려운 네, 건데 네. 이게 이제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이게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을 해서 우리가 사실 집을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중에 한 채는 소유자가 들어가 살 거고요. 그렇겠죠. 나머지 9채는 뭘 해요? 뭐 임대를 전세나 임대를 놓겠죠. 놓겠죠. 예, 그럼 월세든 전세든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서민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그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주택자 규제를 계속하게 되면은 공급이 감소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도 공급 부족에 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은데 만약에 다주택자한테 집을 못 사게 하고 네, 못 사게 추가로 집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많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집을 좀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그분들이 집을 살 만큼 분양가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낮추면은 살 수 있겠죠. 집은 살 수 있죠. 네. 집은 살 수 있죠. 그렇지만은 건설사들은 이윤이 안 남잖아요. 아, 그러면 집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죠. 집을 안 짓게 되죠. 왜냐면 이익이 남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피해는 결국은 집을 안 짓게 되면 어쨌든 전세값이고 오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봐요?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나중에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구입을 해서 세를 놓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다. 이렇게 지난 정부는 이렇게 봐왔죠. 네네. 다주택자는 투기꾼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순기능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다주택자가 공급을 하는 거는 정부에서 못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순기능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규제를 풀어서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좀 장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또 하나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근데 이게 임대주택이 거의 다 이 소형 주택 위주다 보니까 소형 평수 위주다 보니까 수요층의 눈높이에 그만큼 또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 무슨 청년주택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조금 작고 네네, 뭔가 그렇죠. 조금 그 일반 아파트랑 좀 틀리다라는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갖거든요. 이게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임대 아파트도 네. 양적인 공급을 떠나서 이제 질적인 그런 공급 시대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고품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1인 가구뿐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 단위라면 최소한 방 2개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질적으로 좀 더 뛰어난 그런 이제 임대주택이 공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예를 들면은 저는 싱가포르는 네네. 상당히 그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싱가포르에 한 90%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싱가포르는. 그래서 다 대부분의 한 80%가 임대 아파트에 살거든요. 네. 근데 임대 아파트의 기간이 99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임대지 어떻게 돼요? 자기 소유나 마찬가지잖아요. 99년이면. 그래서 임대 아파트 정책을 사실은 이 싱가포르는 소형 평형부터 대가족이 들어갔을 때 중대형 평형까지 다양한 그런 평형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대 아파트지만 소유의 개념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좀 양적인 공급보다는 질적으로 좀 평형도 넓히고 이런 것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싱가포르처럼 우리도 했으면 좋겠으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재원 마련이 가장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하고 틀린 점은 네. 우리는 이제 그 토지 소유가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좀 국가 소유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인데 그렇죠. 싱가포르는 90%가 싱가포르 국가 소유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있죠. 이 난방 시설도 중앙에서 제어를 하고 예. 그러는 국가로 알고 있어서 조금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좀 민간 주택 자체가 좀 이렇게 대형화도 좀 되고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좀 갔으면 예, 왜 좋겠다는 그러냐면 의견. 1인 가구라고 해서 그 사실은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은 그렇죠. 좀 더 넓은 데 살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는 조금 폭을 넓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또 해보면 결국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없는 이런 현실이 만들어지는 건데 양극화 심화 전략 우리가 좀 어떤 전략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왠지 저희가 오늘은 이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꼭 정책 토론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이게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 양극화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모든 국가들이 외치는 게 지역균형 발전이거든요. 네. 지역균형 발전 너무나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도시들은 상당히 이 부동산 집값도 비싸고 거기 인프라들이 다 몰려 있는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문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점점 격차는 벌어지고 초양극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디커플링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투자자들의 전략이라고 네, 생각하면은 이 양극화 시대에는 가장 공급이 작고 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가야 된다. 공급이 작고 수요가 많은 곳. 네. 그러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네. 그러면은 결국은 전국의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 전국의 공급 물량이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국 공급 물량이 아니고 내가 살려고 하는 곳,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곳에 지역적인 물량, 수요와 물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년 각 뭐 세종시면 세종시, 네. 서울이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마다
매년 들어와야 될 적정 공급 물량이 있거든요. 예, 그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적정 공급 물량인데 가령 예를 들면은 서울시의 공급 물량은 한 4만 7천 가구가 돼요. 매년 입주 물량이 네. 4만 7천 가구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미치라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그렇죠. 꾸준한데 그럼 가격은 오르게 돼 있는 거죠. 이건 뭐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 적정 수요가 한 1959세대 정도 되는데 세종시에 갑자기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2022년부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슬슬 안정되기 시작해서 올해 2025년 적정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올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세종시 이전 문제로 네. 뭐 국회 이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뭐 올랐다가 아니라 물론 그 영향 큽니다. 크지만 이미 수요보다 밑에 지금 공급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또 기름을 분 거죠. 세종시 이전.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좀 들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목적이 내 집 마련이 아닌 투자라면 내 집 마련, 내가 살기 위한 집이 아닌 난 이거 투자로 한번 가겠어 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져도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왜냐면은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일단 기간이 시간이 많이 굉장히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투자의 목적으로 하기엔 너무 긴 시간에 내 목돈이 그 안에 묶여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투자라면. 근데 그 재개발 재건축은 그러니까 항상 재개발 재건축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대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집을 공급을 늘리는 거는 모든 역대 정부에서 똑같은 방식이에요. 단지 임대 쪽으로 많이 늘리느냐 아니면 민간 개발로 많이 늘리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늘리는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자의 목적이라면 네.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늘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도심에는 집을 질 땅이 없으니까 그렇죠. 있는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정책의 방향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 정책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우리 왼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거리가 점점 멀어져.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택시를 타고 가느냐, 버스를 타고 가느냐. 택시를 타고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정책 방향으로. 아니면 걸어가느냐. 일단 방향성을 정확히 보고 그 방향성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방향성이라 하면 좀 더 저희가 쉽게 말씀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들어보면은 이 정부의 정책이 재개발 쪽으로 가는 건지 그렇죠. 재건축 쪽으로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건지에 대한 그 방향성 이런 그렇죠. 쪽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방향성은 지금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으니 천상 그쪽이 방향성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공급이 늘지 않으면 한 2, 3년 내로 집값이 폭등할 거다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심을 가져도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 네. 부산이면 부산, 뭐 울산이면 울산, 서울이면 서울 이런 지역의 수요 대비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지 공급이 월등히 많은데 거기 들어간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가 없잖아요. 공급 많으니까 수요는 없고 그렇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첫 번째로 잘 보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실패할 확률을 확 줄여갈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일종의 노하우고 팁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소액 투자자가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소액 투자자들은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소액은 일단 뭐 돈만 있으면이야 뭐 그렇죠.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예. 그런 게 아닌 소액 투자자다. 그럼 어떤 노하우가 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일단 재개발 구역으로 네. 지정이 돼 있거나 막 진행을 하고 있는 데들 아니면 이런 데들은 가격이 이미 올라 있잖아요. 네. 올라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힘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물론 내가 여력이 되면 뭐 얼마든지 그렇죠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개발
될 지역, 초기 지역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만큼. 그 초기 지역을 찾아가야 된다. 그거는 인터넷에서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무조건 옛날처럼 발품을 파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옛날 그 제가 너무 옛날 스타일 얘기했나요? 88년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딱 보면은 여기가 개발이 여기 개발 뭘로 돼 있네 다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임장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은 첫 번째로 네. 어떤 지역이 있다, 초기 재개발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지역을 이제 딱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쭉 지역 그 동네 가령 무슨 동 어느 동이다 그럼 그 동네 이렇게 쭉 지도를 보면은 네. 거기서 이제 여기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네. 나머지는 없어. 재개발 진행되는데 거기 한 군데만 있네. 그렇다면은 결국 그 동네가 낙후돼 있는 동네라면 낙후된 동네라면 대부분 빌라나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동네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지역들이 여기 하나가 진행을 하네. 그러면은 나머지들도 결국은 시간에 따라 다 진행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가서 보면은 개발되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다. 왜냐하면 구역구역으로 하니까요. 네네.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머지는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하게 돼 있어. 결국은 확산이 될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여긴 개발돼, 여긴 개발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야. 그냥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 아무것도 안 없다는 해.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재개발 재개발 호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낙후만 되어 있다. 낙후돼 있는데 네. 아무것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네. 전부 다 한 군데라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질 않아. 그런 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지 들어가면 안 된다.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만 있으면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재개발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막 해제가 돼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막 해제가 막 돼. 해제가 되고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해제된 지역들은 다시 다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한번 그게- 거론이 된 데는 거의 다 된다고 예, 봐야 그래서 되네요. 그 얘가 바로 해제됐는데 장인 뉴타운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성북구 네, 장인 뉴타운이 있는데 그 장인 뉴타운이 15개 구역인가 그래요. 근데 거기가 한 절반 가까이가 해제됐었어. 장인 뉴타운이 은평 뉴타운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인데 네. 절반 가까이 해제됐거든요. 그러니까 해제된 지역 사람은 거들떠 안 보잖아요. 그 진행하고 있는 데들만 신경을 쓰는데 결국은 결국은 됐어요. 해제된 지역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용답동 같은 경우 있어요. 성동 네, 네. 용답동 같은 경우도 용답동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대 용답역 있고 길 건너에 답심리역이 있고 그렇죠. 네, 네. 너무 좋아요. 그 길 하나 사이로 동대문구, 네, 성동구거든요. 그렇죠. 용답동은 성동구인데 거기도 천 따라 중앙 천 따라 쭉 그렇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바로 옆에는 청계천 있고 네, 네. 그래서 거기가 본래 가보면은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장사들을 하고 시장도 있고 네. 그래서 거기 예전에 제가 가봤을 때 저는 예전에 그 재개발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가봤을 때 느낌이 여기는 죽었다 깨도 개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강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아예 거들떠도 안 봤어. 근데 그 지역 중에서 일부가 진행을 딱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 여기 다 하겠네. 결국은 지금 거기도 다 재개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말이 거짓말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어쨌든 개발에서 뭐 해제가 됐거나 아니면은 개발 지역이 아닌 곳들은 가격이 일단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 소액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저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소액 투자자로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곳에 옆 동네를 노려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확산이 같은 곧 동네.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소액 투자라고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알박기라고. 알박기. 네, 이렇게 하나씩 딱 이렇게 소액 투자니까 이렇게 보다가 지도 쫙 펼쳐놓고 보다가 여기야 하고 이렇게 딱 그렇게 조금씩 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 그게 아니었네요. 예전에는 네. 그 재개발 지역에 네, 네.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이 막 섞여 있는 데들이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섞여 있는 데가 아파트가 한 동짜리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그게 또 참 재밌는 게 가운데 딱 그 재개발 구역으로 돼 있는데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네, 네. 그 아파트가 한 동짜리인데 그건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그게 알박기야.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그래요. 그걸 빼고 갈 수 없으니까. 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너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건물을 희한하게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내 땅이 아니어도 그 둘레를 이렇게 빼놓고 건물 졌다 뭐 이런 맞아, 맞아. 것들 예, 예. 재밌는 영상을 보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옆 동네를 노려라. 아 그래요. 또 오늘 또 좋은 내용 또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저희가 또 만나봤는데요. 최고의 부동산 멘토 우리 한종훈 대표의 조언을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또는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